안녕하세요. 오늘 제47회 산학 세미나 진행을 맡게 된 상명대학교 이경희입니다. 오늘 주제는 연금 적립시장에서 인출시장으로라고 잡아봤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상보시장 같은 경우에는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에 대한 그런 이제 이슈들이 되게 많았는데 좀 우리가 시야를 외국으로 돌려보면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개인연금 시장이 굉장히 크게 이제 확대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연금 시장은 어떤 그 발전의 정도가 뭐 사회보장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인구 구조, 뭐 금융시장 이런 것들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별 어떤 발전 양상이나 이런 것들이 뭐 통일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발제를 해주실 그 영국 노팅엄 대학의 장철 교수님 발제를 해주실 그 영국 시장은 우리가 연금 시장에 관한하는 세계에서 아마도 가장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고 실제적으로 은퇴 자산을 활용해서 즉시 연금을 그 소비자들이 구입을 해서 실제 그 노후 소득으로 활용되고 있는 연금 문화가 굉장히 이제 좀 성숙되어 있고 연금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그리고 연금으로 인한 효익을 직접 일반 소비자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미나는 우리가 지금까지 개인연금 시장 활성화하면 주로 이제 세제 혜택이나 아니면 판매 수수료 측면에 대한 논의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거기에서 조금 벗어나서 상품 어떤 본연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 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40분 정도 발제를 하고요. 이어서 네 분의 토론자를 모시고 토론을 진행한 후에 방청석의 질의응답을 받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영국 노팅엄 대학의 이제 장철 교수님이 해주시는 관계로 발제자가 지금 현장에 나와 있지는 않고요. 줌으로 연결이 되어서 줌 연결을 통해서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 교수님 40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신다고. 안 보이시면, 뭐 알려주시면, 스크린으로 제가 보이기 때문에, 어, 네. 그 앞에서 이경희 교수님께서 그 요약, 그 말씀, 서두에 말씀을 해줬다시피, 제 오늘 주제는 이제 적립시장에서 인출시장으로라는 큰 틀에서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시작하기 앞서서 이 발표를 제안해 주신 이제 이경희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그 안철 교수님, 안철경 원장님, 그 보험연구원에 계신 안철경 원장님 자리 또 주제 그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최양호 교수님과 함께 이제 토론을 같이 곧 해주실 분들께도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크게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뭐 새로운 연금 상품이 나왔다. 뭐 그럼 보통 이자를 얼마 더 준다더라. 뭐 얼마 그 나중에 돈을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다더라. 하고 이런 저축성이라는 말이 항상 붙어서 저축 위주의 상품 위주로 돌아가는데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NUT, 그러니까 펜션, NUT, 뭐 말이 좀 다르게 써야 되긴 하지만 NUT라고 하면 연금, 보험 상품의 연금이라고 하면 주로 인출 쪽을 말을 합니다. 적립 쪽에서는 NUT라는 단어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 어, 제가 이제 그럼 한국 시장과 같은 연금 상품이 적립성 저축을 하다가 제2기에서 그 종신연금이나 연금의 형태로 돈을 타가는 그런 상품들이 뭐가 있을까 해서 열심히 찾아봤는데 그쪽 시장은 적립 쪽 시장은 완전히 그 투자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증권사나 자산운용사가 운영하는 형태의 상품들을 다 그런 형태로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도 다 그런 형태의 투자 상품을 판매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나라처럼 뭐 공시연금을 연동시켜서 적립시키고 나중에 목돈을 주는 식의 저축 상품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그나마 연금 보험, 우리나라에서 연금 보험, 그 퇴직연금, 이제 세제 적격 연금 저축 쪽, 그리고 연금 완전 세제 틀에서 벗어난 연금 보험 쪽, 연금 보험 쪽에 이제 그 세제, 어, 텍스를 내고 텍스 익셈 형태의 그 틀에 갖춰진 상품 틀은 찾아보니 purchased lifetime annuity가 있더라고요. 역시나 적립 쪽이 아니고 인출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세제 형태도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 텍스 익셈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치만 훨씬 더 제너러스하게 세제 혜택을 주는 상품의 형태가 있는데 그 시장이 메인은 아니고 항상 영국에서 이제 인출 시장에서는 이쪽 퇴직연금이나 혹은 SIPP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IRP랑 비슷할 것 같은데 큰 틀에서 그 형태에서 이제 은퇴 시점이 다가와서 인출 시장으로 갈 때 그 애뉴이티를 어떤 형태로 구성할 건가, 그 인출을 어떤 형태로 가지고 나갈 건가에 대한 시장이 거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인출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가에 대한 컨센서스가 완전히 정립되어 있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특히나 어, 리타이어먼트 시점에 가서 돈을 어떤 형태로 가져가는 게 아이디어란 건가에 대한 가이드를 전반적으로 해주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아마도 퇴직금 제도에서부터 발달을 했기 때문에 뭐 회사의 책임도 그냥 리타이어먼트까지지 그 뒤로는 개인이 알아서 해라는 이제 그런 전반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하지만 생명보험회사가 연금 상품을 제공하면서 개인들이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 개인이나 기업들이 고려해야 되는 그런 틀에서 해야 할 역할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 역할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 제가 스크린 쉐어가 되어 있는 거죠. 네. 발표는 이제 지금 영국의 애뉴이티 마켓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롱지비티 리스크를 제가 지난 발표에도 약간 소비자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장수 위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조금 생명보험사 입장에서 장수 위험을 조금 더 추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왜 사실 영국에서도 요 밑에 바로 다음에 말씀드린 디퍼드 인컴 애뉴티를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영국 시장에서 자체조차도요. 이 디퍼드 인컴 애뉴티, 롱지비티 애뉴티는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나와 있지만 그나마 활성화되고 있는 마켓은 미국이랑 캐나다 정도입니다. 그 시장에서도 연금 시장에서도 차지하는 비중은 한 1, 2% 남짓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회사에서 그 롱지비티 리스크를 테이킹하고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결정이 그런 의견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한 2, 3주 전에 그, 제가 예전에 박사과정을 했던 스티브 에이버만 교수님이랑 같이 좀 얘기를 했었는데, 연구 때문에 얘기를 했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그거 같더라고요. 회사에서 일단 런칭조차 시도를 하지 않는 이유가, 이제 롱지비티 리스크를 이제 관리하기가, 어, 그 회사 입장에선 그 버짓이라는 게 있는데 만약에 롱지비티 애뉴이티 혹은 디퍼드 인컴 애뉴이티가 들어와 버리면 상당수의 롱지비티에 관련된 버짓을 잡아먹어 버려서 이걸 시도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디퍼드 애뉴이티에 좀 다양한 형태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들의 장단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요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좀 구현이 되려면 조금 장애가 되는 요소들. 네, 그렇게 이제 간략히 네 파트로 좀 나눠서 말씀드리고 네,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NUT, UK 그 영국의 NUT 마켓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크린이 좀 작아서 잠시만요. 어, 네. 네. 몇 가지 그 파이낸셜 타임즈에 써져 있는 글을 몇 개 발췌해 왔습니다. 이제 제가 지난 8월이죠. 지난 8월과 올해 2월에 실린 기사들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금리가 뭐 지금은 좀 정체돼 있지만 계속해서 코비드에 들어와서 포스트 코비드 들어와서 또 계속해서 금리가 올랐죠.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서 그게 그게 애뉴티 마켓에 반영이 됐습니다. 애뉴티 마켓이라고 하면 종신연금 쪽, 이미디에이트 즉시 종신연금을 말하는 겁니다. 럼썸으로 돈을 내고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 종신으로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그 금액이 플랫한 그 연금액이 플랫한 그,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그 보시면은 1억을 이제 한 1,700원 정도 될 테지만 그냥 커뮤니케이션 그 편의에 위해서 그냥 1억이라고 보시면 1억을 이제 보험료를 내요. 연금 보험료를 내면은 65세 가입자가 지금 7,465까지 뛰었다고 뭐 그냥 800만 원, 750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3년 전만 해도 그게 금액이 뭐 50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 7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기사가 있고요. 50%가 뛴 겁니다. 그 이자율이 낮아져서.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줄을 보시면 뭐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어, 뭐 그 시간에 따라서 지금 피크를 쳤다 다시 떨어졌어요. 그리고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여기서 읽을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팔지 않는 어, 인플레이션 링크 RPI, 리테일 프라이스 인덱스 링크드 애뉴티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조금 더 매력적인 베네핏을 제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자율이 굉장히 낮을 때는 그 리테일 프라이스 종신연금도 물론 판매가 잘 안 됐지만 그 물가 연동 종신연금도 판매가 당연히 더 안 됐거든요. 너무 비싸서. 지금은 소비자들이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뉴이티 마켓이 정말 화랑이구나라는 게 이제 2월에 2024년 2월에 파이낸셜 타임즈 뉴스입니다. 이거 외에도 그 지금 영국은 DB 마켓이죠. DB, Defined Benefit 마켓에서 지금 벌크 애뉴티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 단체 연금인데 물론 우리나라는 거의 시장이 없지만 단체연금 쪽에서도 너무 일이 많다고 할 정도로 그쪽은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나라의 DB랑 다르게 여기는 DB의 경우 회사들이 종신 소득을 보장하도록 채무가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 채무를 보험사가 인수를 하려고 벌크 애뉴이티를 딜을 들어갑니다. 바이인이든 바이아웃이라든 좀 다른 형태, 두 개의 독특한 형태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시장도 굉장히 화랑입니다. 추가로 이제 얼마나 팔렸는데 라는 그 그래프를 보면은 첫째 이제 아비바 여기 메인 키 플레이어들 6개에 대한 매출이 얼마나 바뀌었는지에 되거든요. 여기 애뉴이티는 조금 전에 말했던 벌크 애뉴이티 그러니까 단체 연금까지 다 포함한 숫자입니다. 아비바도 이렇게만 봐도 한 2, 30% 뛰었고요. 지난 그런 적이 1분기 있어서 2022년, 2023년 이 두 개를 그래프를 보면 첫째 아비바가 거의 한 2, 30% 뛰었고 캐나다 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곱절이 됐죠. 저스트 그룹도 거의 30% 정도로 뛰었고 리갈도 한 20% 정도 뛴 걸로 보입니다. 얼추 봐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나라 마켓과는 굉장히 다르구나. 완전히 인출 쪽에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굉장히 반응 속도가 빠릅니다. 그, 이자율이 움직이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빠르고 회사에서도 굉장히 빠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도나 시장의 형태나 뭐
사실 여기 너무나 자연스럽게 은퇴를 하게 되면은 애뉴이티를 찾거든요. 그 소스가 뭐 퇴직연금이든 개인이 저축을 한 SIPP든 뭐 당연히 세금 목적으로도 그 애뉴이티를 찾기도 하죠. 20%, 25% 정도 럼섬은 가져갈 수 있는데 나머지는 대체로 다 75%는 애뉴이티로 뭐 드로우다운이나 뭐 형태는 다 다르지만 뭐 확정 기간 동안 돈을 빠져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애뉴이티를 섞어서 구매를 하기도 하고 그런 형태를 가지긴 하지만 어쨌든 스트럭처를 리타이어먼트 할 때쯤에 요 소득에 대한 스트럭처를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한 시장이 굉장히 두껍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비해서.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런 틀이 우리나라에서도 조금씩 자리를 잡으면서 거기 안에서 이제 생명보험 회사가 연금으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곳곳에서 사적연금의 곳곳에서 다 해줘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도적으로도 그게 가능하도록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고 세제 세제 혜택도 당연히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나중에 끝나고 말씀을 드릴 테지만 특히나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 그 이쪽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수동적이기 때문에 특히 세제 혜택이 있어줘야지. 예를 들어서 뭐 없는 세제 혜택이지만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 적립하는 단계에서 한창 일하는 시기죠. 일하는 시기에서 뭐 그때 연금으로 갈아타면 뭐 종신연금 확실히 장수 위험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상품을 미리 갈아탄다면 세액공제 혜택을 뭐 더 추가로 올려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푸시를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좀 해주는 그런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은퇴하는 시점에서도 뭐 연금소득세를 좀 더 낮춰준다든가 뭐 이런 이렇게 어느 정도 정부나 사회에서 이쪽 방향으로 돈을 움직여야 되는구나라는 뭐 그런 신호들을 줄 수 있는 뭐 세제 혜택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그러면은 지금 영국 펜션 마켓에서 지금 포커스가 뭐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조금 정부에서 이제 컨설테이션 리포트들을 좀 찾아봤거든요. 그러면은 대체로 사실 사적연금은 대체로 퇴직연금이 많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조금 오늘 뭐 개인연금이든 사적연금이든 넓은 틀에서 그래도 고민해야 될 거는 대체로 같은 방향이니까 좀 이쪽 보고서들을 살펴보면은 대체로 당연히 인베스트먼트 리턴을 높여주는 거죠. 높이고 그 본인들의 개인의 위험 성향에 맞춰서 투자 상품을 제공해 주는 거, 그 플랜을 제공해 주는 게 당연히 첫 번째일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너무 복잡한 재무적인 의사결정들을 피하게 뭐, 그런 적립기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타겟 데이티드 펀드 같은 게 있죠. TDF 펀드를 혹은 오토 인롤먼트 자동으로 가입하게 해주거나 뭐 세이프 투마로 조금씩 내가 의사결정을 굳이 하지 않아도 조금씩 원래 이상적인 퇴직을 했을 때 이상적인 퇴직 소득이 쌓여 있거나 혹은 연금 흐름이 발생하도록 하지만 너무 복잡한 의사결정은 하지 않도록 대체로 어, 뭐 그냥 뭐 당장 살기도 바쁜데 이제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이 네 가지 틀에서 지금 계속 그 정책이나 제도를 살펴보고 있는 게 지금 느껴져서 이 네 개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리 그렇다 한데 알고 있어야죠.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인지를 하고 있어야죠. 그럼 계속해서 정보를 제공을 해 준다거나 나중에 나의 포트폴리오가 이렇고 이게 어떻게 성장을 할 거고 어느 정도 수준의 소득을 내가 기대할 수 있다라는 인지를 향상시키는 서포트를 계속 어, 구조적으로 만들어가서 그 시스템을 만들어가서 서포트를 해주려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informed decision, 그러니까 내가 리타이어먼트 시점이나 뭐 적립기에 뭐 투자하는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를 결정한다거나 이럴 때 내가 알고 결정한다는 거. 내가 이걸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나의 재무적 상태나 나의 뭐 유틸리티 효용이 어느 정도 바뀌는지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결정을 내리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체적으로 영국에서 그 정책에 대한 고민들을 할 때 항상 요즘 지금 특히나 더 고민하는 것들은 인클루시브니스, 이퀄러티 문제들이 가장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제도나 이런 정책이 반영이 됐을 때 소외되는 그룹이 있거나 혹은 더 저해되는 뭔가 본인들의 이득이 악화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하거든요. 사실 장수연금 같은 경우에는 누가 더 오래 살까요? 보통 보통 소득이 높고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오래 삽니다. 그리고 소득 수준이 낮고 교육 수준이 항상 뭐 사실 뭐 리터러처에서 이미 결정이 난 거지만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조금 더 수명이 짧죠. 둘이 같이 동일한 상품에 프라이싱 어썸션이 동일한 애뉴티 상품을 장수연금을 사버리면 당연히 수명이 짧은 그룹이 손해가 막심할 겁니다. 뭐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항상 그 연금에 대한 거에도 물론 이런 인클루시브니스나 이퀄리티 문제가 있습니다. 사적연금에서도 이런 문제들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틀 안에서 최근에 이제 2015년에 펜션 프리덤을 하고 2012년부터 18년까지 오토 인롤먼트 프로세스들을 쭉 밟았어요. 밟으면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랑 뭐 어떻게 보면 비슷한 문제들이 발생을 했어요. 퇴직연금 쪽에서는 오토 인롤먼트를 계속 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뭐 위성 계좌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여기서 1년이라고 저기서 2년이라고 저기서 3년이라고 뭐 여기서 다시 1년이라고 이직이 많아지면서 옛날보다 퇴직연금 계좌가 5개, 10개 이렇게 늘어나면서 그 efficiency가 떨어지는 겁니다.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고민들을 이제 하고 있고요. 아마 조만간에 이제 a part for life 그러니까 이거 떨어져 있는 계좌들을 하나로 합치려는 그런 제도가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맨 끝에 이제 천이라고 천보다 낮은이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아이디어는 계좌에 1000파운드보다 낮게 들어있으면 얘를 하나로 합치자라는 게 큰 틀이긴 합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물론 우리나라도 계좌가 많을 수 있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는 뭐 뭐 은행 회사별로 하나씩만 계좌를 가질 수 있게 한다거나 사실 더 문제는 이직을 하면서 계좌에 있는 돈을 다 인출한다는 게 사실 우리나라는 더 큰 문제 같은데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컬렉티브 디파인 컨트리뷰션에 대한 고려를 굉장히 심도 있게 이게 다음 넥스트 스테이지가 아닐까라는 정도의 생각을 할 정도로 CDC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CDC를 어떻게 잘 구현을 할 것인가. CDC라 하면은 이제 개인한테 개인이 DC와 비슷한데 DC는 인디비주얼 DC죠. 개인이 투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콜렉티브 DC 같은 경우에는 투자위원회라든가 이런 중앙에서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서 위에 이제 큰 틀 안에서 이제 두 번째죠. 컴플렉스 파이낸셜 디시전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중앙에서 이 적립금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결정을 하게 되죠. 만약에 이게 사적연금, 연금보험 쪽으로 넘어오면은 그 역할을 보험사가 하는 거고요. 뭐, 좀 다른 틀로 보면 원래 변액연금이었는데, 이쿼티 인덱스로 가는 거죠. 그렇죠? 변액연금의 경우에는 개인이 펀드풀에서 어느 정도 내가 펀드를 어떻게 구성할 건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대신 이쿼티 인덱스나 혹은 최근에 몇 년 전부터는 뭐 자산 그 위탁 관리죠. 위탁 관리 업체가 들어와서 대신 관리를 해주는 그런
그 구성들도 짜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 형태들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기서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중소기업에서 퇴직연금 기금 제도죠. 그게 이제 사실 제가 보기에는 역시나 반만한 것 같아요. 컬렉티브 CDC의 반만 구현이 될 것 같은데, 그 적립기에만. 사실 CDC는 은퇴 이후에도 풀링을 해서 인터제너레이션, 그 국민연금처럼 세대 간 구조까지 발생하는 구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걸 또 우리나라의 사적연금 쪽으로 가지고 오면은 음, 연금 그 사적 사실 생명보험 회사가 하는 역할이 그거거든요. 뭐 밖에서 볼 때는 그 돈을 가지고 그냥 나는 받는 것만 보이지만 생명보험사는 분명히 인출 시기에 인터제너레이셔널 컷은 없애고 대신 세대 간 부조는 없애고 리스크 쉐어링을 같은 나이, 동질에 있는 나이의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해주는 역할을, 그 컨트롤하는 역할을 생명보험사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 틀에서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밑에 뭐 펜션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좀 중앙에서 개인이 중앙에서 그 정보를 관리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지금 펜션 대시보드라는 프로그래밍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더 훨씬 더 잘 돼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긴 하는데, 이건 우리나라가 훨씬 더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그 개인의 그 계좌 정보를 통합하는 한 곳에서 쳐다볼 수 있는 것. 근데 밸류 포 머니는 뭐 다음에 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천천히 발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속도를 내겠습니다. 이제 큰 틀을 좀 그렇게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보니까 통합적으로, 어, 한국과 영국을 비교해 보면은, 한국은 시장 위주, 공시이율, 그 이유가 어느 정도는 공시이율에서 벗어날 수도 있지만, 대체로 지금 공시이율 틀에 이렇게 갇혀 있죠. 거기가 갇혀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영향을 받아서 조정 속도도 굉장히 느립니다. 물론 최근에 연금보험 쪽에서 요즘 채권의 그 이자율이 많이 높은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뭐 단기간 5년, 10년에 확정으로 이자율을 잡고 나머지는 공시율로 돌린다든가 이런 형태의 상품들이 지금 한국에서 조금 보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몇 개를 본 것 같은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공시율이라는 큰 틀에서 지금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출 시장에서는 지금 아직 심지어 인출 시장에서는 현재 최근에 높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채권 시장을 활용을 진짜 잘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상품은 제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요. 한국에서. 사실 이런 이자율이 조정이 일어났을 때 연금 보험료가 조정이 빨리 일어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밑에 이제 한 줄 제가 영어로 써 놓았는데 네, 그런 게 있고 또 나머지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같이 드린 내용들입니다. 잠시만요.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뭐 인핸스드 애뉴티 우리나라에서 계속 지금 어,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핸스드 애뉴티와 인플레이션 링크드 애뉴티 같은 좀 독특한 형태의 상품들도 영국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이지만 디퍼드 인컴 애뉴티가 구현에 관심은 있으나 조금 지금 관리나 수익성 측면에서 매출이나 수익성 측면에서 영국 업권에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다. 네. 제가 요 섹션에서 하나 이제 던질 수 있는 메시지는 지금 이 코이전 페이퍼가 리뷰 오브 파이낸스에 나온 페이퍼일 겁니다. 아마 지난 10년 동안 연금 쪽에서는 가장 코테이션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페이퍼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 이제 한 줄 센텐스를 뽑아봤습니다. 애뉴티 마켓에 제약이 있거나 어, 상품 정보에 대한 부족이 있으면 분명히 그 웰페어 코스트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애뉴티 마켓의 그 다양성이라든가 그 애뉴이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정보가 부족하면은 분명히 손해를 보는 개인들이
개인들의 웰페어가 손상이 되는 일이 발생을 할 겁니다. 이런 방향에서 계속해서 좀 생각을 제도나 세제 쪽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생명보험사들에 계신 분들의 역량은 굉장히 충분하거든요. 당장이라도 아마 내일이라도 당장 런칭을 다 할 수 있을 정도지만 안 하고 있거나 어, 매니지먼트에서 이 관리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다음 섹션에서 이제 장수연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이 알고 있는 장수연금과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럼 회사가 관리해야 되는 장수 리스크, 롱지비티 리스크가 어떻게 다른지. 롱지비티 리스크는 크게 이렇게 디파인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돈이 나보다 빨리 죽을 때. 그러니까 내 은행 계좌가 0이 되는 시점을 내가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죽는 거죠. 그 가능성을 이제 롱지비티 리스크라고 하고 그 너무 극단적이니까 뭐 제너럴리 조금 약한 단위에서 이제 디파인을 해보면 내가 나이가 들어서 정말 필수 의료나 요양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런 가능성을 이제 개인 단위에선 장수 리스크라고 하는데 어떻게 장수 리스크를 관리하죠? 당연히 뭐 돈 많이 벌고 저축 많이 해서 투자 수익 올리면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러면은 뭐 말만 따라 파이어를 하는 거죠. 파이어족이 돼서 잘 돈을 쓰고 이제 생을 마감하면 롱지비티 리스크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상당히 쉽지 않죠. 그래서 다양한 뭐 펜션 스킴도 제공을 하고 있고 애뉴이티라는 상품도 있고 인슈런스 프로덕트 있고 이런 상품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죠. 많은 사람들은 대체로 뭐 굉장히 운이 좋은 럭키하신 분들이야 뭐 높은 급여에 뭐 저축도 많이 하고 일찍 은퇴하시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사람들을 위한 생각을 한다면 다이버시티 그 포트폴리오 잘 운영하거나 뭐 개런티가 있는 보험 상품들을 고민을 한다거나 텍스 익셈션이나 릴리프 등을 받아서 거기 혜택을 이용하거나 혹은 거기에 푸시가 돼서 억지로라도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애뉴이티를 이제 탈출 시기가 돼서 직시연금을 할지 거치연금을 할지 뭐 연동되는 뭐 물가 연동이나 아니면 롱텀 케어 요양에 대한 좀 고민을 좀 해본다거나 호미코티 릴리즈 내가 저축한 자산은 없더 그 내 금융 자산은 없더라도 부동산에 내가 축적돼 있는 내 자산을 털어서 내 은퇴 소득으로 쓰겠다. 뭐 우리나라에는 주택연금이 있죠. 뭐 그런 식이에요. 하지만 이 모든 게 좋은 전략과 좋은 정보가 인폼이 있어야지 가능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양을 정확히 하는 게 애뉴타이제이션이라는 그런 텀을 쓰는데 그 전략이나 임피리컬리 진짜로 사람들이 행동하는 행태는 어, 뭐 그 사람의 선호나 위험에 대한 선호나 습관이나 나이나 성별이나 자산의 크기나 시장 상황이나 어, 그 당시에 제가 가용할 수 있는 연금 상품의 형태나 그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 이제 좀 음, 헤이머라는 분이 쓴 페이퍼가 있는데요. 2019년에 저널 오브 파이낸스에 실린 내용입니다. 저널 오브 파이낸스에는 주로 파이낸스죠, 인베스트먼트 파이낸스, 코퍼레이트 파이낸스 관련 내용들이 인 와중에도 흥미롭게 롱지비티 리스크를 다룬 논문이 2019년에 실린 적이 한 번 있어요. 욜로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왔는데 You Only Live Once. 여기에서 던지는 큰 메시지는 어, 임페리컬리 데이터를 보고 좀 좋은 모형을 써서 살펴봤더니 젊은 사람들은 본인이 통계치죠. 실제로 살 수 있는 것보다 되게 짧게 살 거라고 가정을 하고 본인이 롱지비티 리스크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밑에 이제 숫자에서 보시면 거의 뭐 한 8, 90세 뒤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본인이 더 오래 살 거라고 오버에스티메이트 합니다.
그런 이유로 젊은 사람들은 언더 세이빙을 하게 되고 저축을 덜 하게 되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돈을 다 못 쓰고 돌아가십니다. 뭐 요런 사실 요런 페이퍼들은 뭐 제도나 행태를 바꾸는데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 보면은 RMD라는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룰이 있는데 연금에서 70세가 넘어가면은 최소로 써야 되는 비율을 정한 겁니다. 적어도 요만큼은 써라. 남기지 말아라. 제발 남기지 말고 다 써라.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그걸 다 쓸 수 있도록요. 뭐 그런 것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고 외에 젊은 사람들이나 적립기관이나 이럴 때 덜 관심 있고 왜 서포트를 해야 돼줘야 되고 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필요한지에 대한 근거를 제공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예, 밑에 보시면 이제 E20, E40, E60 이거는 기대여명이거든요. 20세의 기대여명의 오브젝티브. 첫 번째 컬럼의 첫 번째 로우에 보시면 57.5일이면 57년 정도 기대여명이 있다고 20세는 생각을 하는 거고 맨 끝에 가서 100세 이 100을 보면은 100세인 분들은 1.78년 정도의 기대여명이 있다고 통계적으로 객관적으로 통계적으로 나온 이 숫자들이 이제 첫 번째 줄일 거고요. 이제 밑에 두 번째, 세 번째 줄이 이제 서브젝티브 모tility, SCF 이제 미국의 서베이 오브 컨슈머 파이낸스에 보면은 거기에 내가 얼마나 살 것 같냐라는 질문이 있는데 그런 질문들을 갖고 피팅을 한 숫자입니다. 서브젝티브 모틸리티죠. 서브젝티브 기대여명 기대하면 그 개인이 생각하는 기대하면 내가 느끼고 있는 기대하면 보시다시피 20대 보면 20대는 좀 낮습니다. 20대, 40대, 60대, 70대까지는 낮다가 85세 점프부터 올라가죠. 그러니까 젊은 80대 전까지는 계속해서 본인이 별로 길게 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뭐 세이빙이나 뭐 애뉴이티에 대한 관심도 적을 수 있다는 그걸 여기서도 찾아볼 수 있죠. 오케이, 그러면은 롱지비티 리스크를 라이프 인슈런스가 느끼는 롱지비티 인슈런스 생명보험사나 그 연금만 제공하는 보험사나가 느끼는 이제 롱지비티 리스크는 이제 폴리시 홀더 첫 번째 라인 쭉 읽어보면 폴리시 홀더스 페이션 스킨 멤버스 and other underlying beneficial in a grade live longer than expected. 옛날부터 A 레이시오를 보긴 하죠. 그 actual than expected 그 기대했던 것보다 보험 가입자들의 풀이 너무나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그걸 롱지비티 리스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애뉴이티 베네핏을 계속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롱지비티 리스크가 증가하면 솔벤시 캐피털 리ኳ이먼트나 미니멀 캐피털 리ኳ이먼트가 당연히 증가하고요. 그러면은 본인들이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에셋의 좋은 퀄리티를 가진 에셋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험사는 자본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롱지비티 리스크를 감당하는 캐피털이 있고요. 그거를 할당을 해야 되는데 디퍼드 인컴 애뉴이티나 롱지비티 인컴 애뉴이티는 베네핏이 전부 다 롱지비티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디에이트를 파는 것보다 롱지비티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보험료 대비 훨씬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생각보다 천천히 이렇게 진행이 돼서 어, 요거 숫자를 미리 보여드리고 시간에 맞춰서 제가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네, 그때 그 스티브 에버만 교수님이랑 좀 얘기를 하면서 연구 얘기를 하면서 좀 받은 자료인데요. 그 오스트레일리아 NUT 쿼트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어, 1억이라고 하죠. 이미디에이트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1억에 500, 1억에 500만 원. 그렇지만 67세예요. 67세 이걸 구매를 했을 때 18년 정도 디퍼드된 애뉴티를 사게 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4배 정도 증가합니다.
그 500만 원이 아니고 2천만 원, 뭐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숫자를 봤을 때도 상당히 매력적이긴 한데 마지막에 보시면 로딩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이미디에이트 데이트 그 역산을 해 보았더니 이 저 스티브 헬만 교수님이랑 앨런이라고 그 친한 친구가 있는데 둘이 계산을 해봤더니 이 6% 로딩 역산을 했더니 이미디에이트 데이트는 6% 로딩이 잡혀 있고 18년짜리는 60% 로딩이 잡혀 있어요. 로딩이 60%가 잡혀 있어요. 베네핏이 굉장히 매력적인데도 불구하고 60%나 로딩이 잡혀 있습니다. 이건 다 롱지비티 리스크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좀 보험사에서 조금 리스크 얼로케이션을 했을 때 이게 우리 회사에서 할 수 있는 혹은 매출도 크게 영향이 있을 것 같지도 않은데 이걸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제가 얼마나 지금 시간을 더 쓸 수 있습니까? 한 5분 정도는 더 쓸 수 있으니까. 네, 5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요 앞에 두 단을 좀 계속 살펴보느라고 제가 토론자분들께 좀 발표 자료를 늦게 보내드렸습니다. 좀 자세히 좀 살펴보느라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좀 어느 정도는 그 살펴볼 그 학술 논문이나 이런 데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빠르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스킵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 퀀터티 파이낸스에 실린 페이퍼인데요. 꽤 많은 다양한 자산들을 고려했을 때, 뭐, 모기지도 넣고, 뭐 특히 하우싱에 대한 옵션도 넣고, 뭐, 디퍼드 애니티, DA 60, 70, 80입니다. 그러면은 60세 이걸 사서 60세에 바로 받을 수 있는 거는 DA 60은 그래서 60세에 받을 수 있는 즉시연금이죠. 70이나 80은 70세나 80세부터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왼쪽 거는 그런 상품이 없을 때, DA 마이너스 없을 때의 케이스고, 오른쪽은 DA 플러스, 디퍼드 애뉴티가 있었을 때의 케이스입니다. 시장 개인이 리스커버스하고 레셔널을 하다면 이런 형태의 자산 포트폴리오가 증가했다가 떨어질 거다라는 그래프거든요. 이 안에서 왼쪽에 보시면 DA, 디퍼드 애뉴티가 없을 때 당연히 거기에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있을 때도 이 레셔널 인버스먼트가 이걸 사용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하늘색이랑 그린이죠. 이쪽 부분에 이 두 부분이 디퍼드 인컴 애뉴티의 가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상당 부분 은퇴 이후에 상당 부분의 자산에서 갖는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디퍼드 인컴 애뉴티가 정률로 확정 이율로 계산이 됐을 때 상당히 갖는 그 보험사가 갖는 위험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종신연금 시장에서도 사실 정액으로 돈 주는 거 지금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금리 연동으로 계속해서 정액 금액이 계속 바뀝니다. 그 마찬가지로 보험사가 감당한 장수위험을 줄이려면은 어느 정도 그 생존율에 대한 프록시를 갖고 장수에 대한 프록시를 갖고 조절을 할 수 있게 마치 국민연금이 계속 개정을 해서 그 베네핏을 조절을 하는 것처럼 보험사도 요 프록시를 갖고 어 그 연금액을 조정을 하면 그 장수 위험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서 맨 밑에 라인만 보시면 통계청장이 공시하는 기대여명을 활용해서 조정해 보는 것도 한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보험사가 임의로 조정하는 그 값도 아니고 통계청장이 공시한 기대여명을 갖고 이미 발생하고 있는 종신연금 금액을 장수연금 금액을 조정을 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조정하는 건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너무나 장기로 내 돈을 거치를 해야 되는데
그냥 공시율에 맡기기는 너무 이 인플레이션을 따라가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이코티 링크들을 같이 걸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행히 2013년이랑 2023년에 요것에 대한 연구를 한 페이퍼들이 있고요. 제가 이거는 맨 밑에 레퍼런스로 걸어 놨습니다. 뭐 결론은 당연히 더 좋다. 더 좋은데 여기서 보면 컬리지 플러스 하이스쿨러 밑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을 가진 여자 남자 모든 사회 계층에서 더 좋게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어, 그냥 넘어가기에는 하나 문제점이 있는 게 사실 더 낮은 그룹에서는 소셜 시큐리티를 활용하는 게 조금 더 낫긴 합니다. 그거는 뭐 요 논문을 좀 활용해 보시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좀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라는 그 리스트업을 하기 전에 요 밑에 있는 상품들이 지금 한국에서 구매가 가능할까요? 라고 제가 그 페이지에 어, 질문을 넣었습니다. 첫째로 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되게 힘들거나 정액으로 주는 거긴 한데 첫째로 우리나라는 정액으로 딱 맞춰서 주는 상품을 지금 거의 팔고 있지 않습니다. 다 공시이율에 연동시켜서 즉시연금 금액이 계속 받는 와중에도 바뀝니다. 둘째,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no increase over guaranteed period. 우리나라에서 guaranteed period가 없는 상품을 팔지 않습니다. deferred income annuity나 longevity annuity를 설계해서 팔고 싶으면 제가 보기에는 저 최적 보증 횟수인가요? 그거부터 날려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그게 지금 불가능하고 뭐 여기 나와 보시면 뭐 일단 가능한 좀 틀이 너무 제한적입니다. 다양한 상품을 다양한 상품을 내놓기에는 제도가 너무 많은 걸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어, 거의 라인 바이 라인 읽어가면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진짜 장수에 특화된 정말 소비자를 보호가 내 돈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소비자를 보호가 소비자의 연금 시장에서 소비자의 퇴직 소득을 정말 안전하게 보장하는 정말 의미 있는 보험 상품을 만드는데 이 제도가 잘 설계가 되어 있는가를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같은 이쿼티 인덱스 같은 거 활용을 하려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특별 계정에서 운영이 돼서 너무 힘들다. 이제 일반 계정에서 운영을 해야지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거는 이제 그 운영단에서 이제 이 스트럭처를 바꿔야지 그래야지 관리가 되고 하다못해 이 공시율 체계가 아니고 뭐 그냥 말할 건데 뭐 장수이율을 하나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 장수이율 혹은 이코티가 인덱스된 장수이율 뭐 이런 이율 체계를 가져가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세제 혜택, 지원 어느 정도 푸시를 할 수 있는 시장을 푸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고 네 번째 이건 조금 다양한 의미에서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그 적립기에 특화된 이유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뭐 과거에서부터 했던 그런 그 틀이 있겠지만 모집 수수료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게 모집 수수료를 올리면 당연히 상품 많이 팔리겠지만 적립기에서 그 인출기로 넘어가는 그 틀 안에서 이 모집 수수료를 받는 그런 그룹이죠. 직군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모집 수수료가 아니고 여기서 영국에서는 어드바이스드랑 non 어드바이스드로 나눠서 그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들이 인볼브 돼서 구성을 해주고 피를 조금 받습니다. 뭐 이런 피를 받거나 커미션을 받는다. 커미션을 받을래, 피를 받을래라는 논의는 뭐 제 전문 분야도 아니긴 하지만 계속 논의가 되어 오기도 했고 특히 적립기에서 인출기로 넘어갈 때 피를 받는 그런 형태의 스트럭처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자문을 받고 거기에 나의 적합한 연금이 뭔지에 대해서 피를 받고
상품을 구성해주는. 그리고 당연한 다섯 번째는 이제 떻게 얘기하면 리터러시죠. 뭐 파이낸셜 리터러시나 이런 뭐 그 은퇴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뭐 항상 교육이나 인지를 늘릴 수 있고 서포트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저희 연구자들이 필요한 데이터 혹은 시장에서 파악할 수 있는 서베이 데이터 그리고 그걸 분석할 수 있는 연구자들 이런 대한 규모 있는 지원이 그리고 연결 있는 지원이 뭐 정부에서도 연구원에서도 그리고 어, 어디가 더 필요할까요? 다양한 기관에서 학교에서도 네, 서포트가 필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조금 길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 교수님 감사합니다. 굉장히 상세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오늘 그 토론은 네 분 모셨는데요. 토론 순서대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보생명의 최두호 부장님 모셨습니다. 음, 그리고 보험연구원의 강성호 박사님이십니다. 한양대학교 최양호 교수님 오셨고요. 네, 금융감독원에서 김호균 박사님 오셨습니다. 아, 먼저 그 최두호 부장님 그 산업계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보생명 최도호 부장입니다. 앞서 정철 교수님의 어, 발표 내용 잘 들었습니다. 어, 교수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희 나라랑 또 영국이랑 상당히 또 많은 제도가 많이 다르다는 얘기도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각각의 나라에 있어서 그게 발전할 것들이 서로 좀 다른 모습을 띌 텐데 일단 오늘 발표하신 내용 중에 뭐 조금 인사이트 주는 것도 많이 들었고 그중에서 이제 우리나라랑 좀 다른 거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연금 보험 판매 형태에 따라 가지고 봤을 때 지금 다른 부분들을 조금 먼저 말씀드리고 좀 논의할 내용들은 같이 토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자료 먼저 좀 발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나라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어, 적립보다는 이제 인출 개념의 연금을 갖다가 지금 만들어 가자 이런 말씀하셨는데 일단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뒤에 연금화보다는 앞에 환급률 부분을 강조하는 그런 쪽의 연금이 이제까지는 많이 판매되었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다가 지금 보시면 환경 변화가 상당히 많은데요. 뭐 생보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가지고 저출산이라든지 고령화 그런 변화가 많고 그리고 현재 생명보험 회사는 어느 정도 이제 가입이 다 되다 보니까 이제 포화 상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생명보험 회사가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뭔가 또 다른 돌파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고객도 지금은 보시면 그런 인구 구조 변화가 상당히 예전에 생명보험 회사가 주로 판매해왔던 종신보험, 그러니까 사망보장 쪽에서 이제는 생존보장, 그 건강보장이라든지 노후보장 쪽으로 이제 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생명보험 회사에서 본다면 지금 뭐 다들 아시겠지만 IFRS 17 들어오면서 회사 손익 측면에서 CSM을 상당히 중요시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연금보험은 조금 수익성이 낮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중요시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규제가 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규제들을 좀 풀어주시면 좀 더 나아질 것 같은데 이런 상황 때문에 저희 뭐 생명보험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환경 속에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된다 이런 관점을 갖고 있고요. 그중에서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망보장 니즈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그 생존보장 쪽에 상당히 이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일단 재산보험 쪽은 지금 생선보호와 같이 겸용하는 부분인데 손보사가 상당히 조금 앞서 나가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생명보험사들은 사망보장 쪽을 이제까지는 계속 저희들이 집중해서 좀
사업을 영위해 왔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저런 환경 변화 때문에 사망 정도 어느 정도 이제 더 이상 발전하지는 않고 계속 유지하는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금보험은 지금은 그렇게 저 사망보장이나 건강보험 때문에 많이 판매는 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생명보험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 영역으로서 계속 발전해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표에 나와 있듯이 실제로 여러 그 구분상에 보시면 사망보장, 연금보험, 재산보험, 뭐 실손 이렇게 쭉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업법상이나 감독 규정상에 나와 있는 여러 구분상에서 생보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비고에 적어놨듯이 사망보장도 예전에 좀 완화시켜준 조항을 활용해가지고 손보사에서 종신보험과 비슷하게 좀 판매를 하고 있고요. 연금보험도 순수하게 지금 생명보험사 판매하고 있는 게 아니라 손해보험사에서도 세제적격, 연금저축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보험 분야는 같이 겸용 부분이기 때문에 잘 같이 팔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손보사가 더 좀 강점이 많다 보니까 그쪽은 조금 시장을 많이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보시면 변액보험 쪽은 아직까지는 생보 고유 영역으로서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명보험사가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뭐 사망보장은 어느 정도 가져가야겠지만 앞으로 남은 시장이 재산보험 분야랑 연금보험 이쪽 두 분야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재산보험 분야는 지금 조금 경쟁력이 조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시켜서 경쟁을 갖다가 좀 같이 갈 생각이고 그 나머지 연금보험 분야 쪽은 저희 생보 고유의 영역으로서 저 부분을 좀 더 확대 강화해야 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앞서 저도 이 발표자를 준비하면서 여러 어, 강성호 박사님의 자료도 많이 읽어봤었는데 기본적으로 연금을 갖다가 연구하시는 분들의 주 타겟이 저희들 보시면 이제 공적연금이나 아니 퇴직연금 쪽에 주로 많이 하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일반 사적연금에서도 IRP라든지 아니면 연금저축에 관해서만 주로 많이 집중해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생보사가 저 나머지 부분 아까 퇴직연금이라든지 IRP라든지 연금저축은 실제 생보사만 팔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금융업권에서도 판매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생보사만 판매 가능한 비적격 연금을 좀 더 확대 강화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생명보험사로 지급 가능한 종신연금 보장을 기본으로 해서 고객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비적격 연금을 개발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격과 비적격을 잠시 좀 더 세분화해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뭐 이 자료를 많이 보셨을 테니까 아실 거고요. 기본적으로 적격은 우리 소득 공제를 받고 나중에 연금소득세를 내는 그런 형태고 비적격은 그런 것 말고 이자 소득에 대해서 10년 이상 유적 시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 그런 쪽으로 되어 있고 그렇지만 비적격 연금은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적격에 비해서 다른 메리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장 설계가 같이 추가해서 가능하고요. 그리고 연금 개시 전에도 적격연금이 순수하게 적립 부분에 대해서만 강조한다면 비적격에서는 다른 보장들을 같이 넣어서 방해라든지 치매라든지 중대질병이라는 보장도 추가할 수 있다. 연금 개시 후에도 여러 가지 메리트를 줄 수 있는 방안들이 많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령연금이 생보사에서 판매한다고 그랬었는데 대령연금에서도 최저연금액 보증 옵션을 적용해서 실제로 저 부분을 또 통해서 투자 수익도 누리면서 종신토록 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적격 연금 부분에서 좀 더 다양한 연금 형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생명보험사에서는 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저기에 관련된 여러 규정들도 감독을 통해서 조금 더 완화를 요청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들 중에서 요즘 또 관심 있는 데가 이제 유병자 연금이라든지 저기 저해지 연금 이런 쪽으로 해서 좀
현재 판매되고 있는 상품보다는 좀 더 다른 새로운 모습의 비적격 연금을 많이 제공해 드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그 연금보험 위축 요인을 다시 한번 요약해보고 앞으로 저희 생보사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개선 필요사항이 뭐가 있을까를 간단하게 좀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금보험 위축 요인으로서는 뭐 판매자 입장, 회사 입장, 고객 입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판매 요인이 좀 저하돼서 실질적으로 사업비 규제 이런 것 때문에 보장성 대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수수료를 가져가기 때문에 좀 판매 요인이 없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현재보다는 좀 더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좀 제도를 개선해 달라.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는 실제로 세븐틴 되면서 실제로 이제 연금보험 판매가 회사로서는 크게 많은 도움을 된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판단하지 않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KCS하에서도 또 새로 들어온 제도 중에 연금보험에 대해서는 장수 위험을 갖다가 또 체크해서 판단하라. 그런 것들도 해서 요구 자본 부담이 발생해서 상당히 이제 연금보험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고객 측면에서는 점차적으로 세제가 연금보험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축소되어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 중에서 아까 교수님께 말씀하신 연금화, 일시급 수령 말고 연금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그래서 개선 필요 사항으로서는 연금보험 상품 개발 자율성 확대. 그래서 상당히 우리 규정에 보시면 사업비 규제가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서 이제 연금보험은 현재 저축성 보험에 포함돼서 지금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 저축, 단기 자금 마련 목적의 저축보험하고 실질적으로 연금을 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연금보험이 본질적으로 가입 목적의 차이가 있는데 같은 식으로 지금 지급받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업비 규제라든지 그런 쪽에서 불리한 면이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부 감독원에서 작년에 뭐 재지 환급금형 연금의 강화형 연금을 만들 수 있도록 조금 이제 개선을 해줬는데 그것 말고도 지금 저희 생보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 요청 사항들을 조금 완화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연금하고 저축하고 같이 보다 보니까 그 같은 내용으로서 지금 규제받는 사항들이 되게 많은데 연금보험은 저축이라기보다는 보장성의 개념이다. 보장이다. 그래서 연금과 저축을 따로 분리해서 규제를 이원화해서 연금보험에 있어서는 진짜 연금화가 가능할수록 그래서 나중에 퇴직 시점이라든지 나중에 70세, 80세 때 자기가 원하는 시점에 그 이후에 연금을 갖다가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건 요청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 다른 보고서도 많이 나왔듯이 연금화를 위해서는 세제 혜택이 상당히 많아지면 좋겠다. 지금보다는 현재도 가입이 됐다가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해지율이 되게 높은데 적어도 향후에 노후 보장을 갖다가 충실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세제 혜택을 조금 더 많이 지금보다 줄 수 있어서 사람들이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조금 세제 혜택이 주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어, 제가 생보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연금보험은 연금보험의 특성에 따라서 실제로 종신토록 받는 게 가장 정상적인 거고 그걸 해줄 수 있는 건 생명보험사고 생명보험사는 그 본질을 그대로 잘 강조해서 상품을 만들어 가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저축하고 현재 규제를 많이 받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조금 저축과 분리해서 조금 규제를 좀 바꿔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연금보험하고 저축보험은 같지 않기 때문에 이제 구분을 해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보험연구원의 강성호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8분 정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철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멀리 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시차까지 적응하면서 오늘 열심히 발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
오늘 뭐 토론 오늘 자료는 저 연금 어떻게 보면 연금 인출 시장이니까 보험회사에 초점을 준다면 연금화에 좀 뭔가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뭐 발표 됐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상품 중심으로 뭔가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도 보험 산업의 어떤 연금 시장에서 보험 산업이 부활한다고 해야 되나요? 좀 뭔가 강화하기 위해서는 적립 초점도 중요하긴 한데 연금화에 아무래도 뭔가 강점을 가진 우리 산업이 연금화를 통해 가지고 보험사 그 저 연금 시장을 좀 주도해가는 어떤 그런 필요성을 중심으로 아마 그 저 생각하면서 작성한 거로 이해됩니다. 발표 요지를 간단하게 보면 이제 한국이 급격하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장수 리스크가 이제 급증하는 어떤 그런 우려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적연금으로 대응하는 어떤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지금 연금개혁 과정에서 재정 문제로 인해 가지고 사적 쪽에 뭔가 초점을 둬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사적 분야의 어떤 장수연금 등 사적연금 상품 개발 중심으로 뭔가 이 논의를 좀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측면에서 화두를 던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요 논의 내용 보면 이제 영국의 어떤 연금 시장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셨고요. 그리고 장수 리스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장수연금의 역할의 중요성을 언급한 다음에 이제 한국에 어떤 주는 시사점을 제시했다라고 저는 뭐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영국 시장을 보니까 지금 고금리 상황에서 수요 측면에서는 이제 고금리 되니까 적립돼 있는 적립금이 좀 부풀려져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급여가 급여의 가치가 급여 자체의 어떤 가치가 좀 증가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또 가입자는 이제 납부 보험료가 저 고금리 하에서 어떻게 보면 연금 구입 가격을 좀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매력적인 상품이 됐다. 그래서 영국 연금 시장은 2023년을 봤을 때 판매 실적이 굉장히 증가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도 좀 적용될 수 있지 않는가. 뭐 이런 측면에서 어떤 화두를 던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런 측면에서 우리도 이렇게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되고 있지 못하는 현실이 굉장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연금 시장 인출에 초점을 두고 있고 또 장수연금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오늘 논의를 하고자 했던 이 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의를 삼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몇 가지 이제 질문을 중심으로 뭐 제 토론을 준비를 해봤는데 먼저 영국은 어떻게 보면 뭐 금융시장의 어떤 메카 뭐 미국도 굉장히 미국이 실은 주도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영국에서 출발점이라고 보면 연금도 실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다양한 어떤 제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최근 2015년도에 펜션 프리덤이라 해서 어떻게 보면 노보장 관점에서 봤을 때 연금 제도를 포기했나라는 생각이 얼핏 들 정도로 연금에 대한 어떤 연금화에 대한 어떤 그런 그거를 어떻게 보면 좀 자율화시켰다, 즉 포기를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긍정적인 연금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은 이제 오토 인롤먼트를 해서 퇴직연금 쪽에서 자동으로 가입을 어떻게 보면 자동 가입 유인을 줌으로써 적립 시장에서 또 활성화시켰던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자본시장 쪽이라고 볼 수 있는데 CDC 아까 말씀을 주셨지만 이 콜렉티브라서 인디비주얼 DC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를 CDC까지 이제 확대해서 제도를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사적연금 제도를 이제 도입 운영을 해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런 어떤 다양한 제도에 대한 평가가 실은 좀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왕 영국에 가셨으니까 뭐 지금 당장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어떤 제도에 대한 향방을 향후에 조금 정리를 해서 우리 연구원과 같이 코옥을 한다든지 개인적으로도 좀 궁금하니까 좀 연락을 좀 하면서 실질적으로 영국에서의 정말 시장의 정말 움직임 이런 부분들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영국에서의 이런 사적연금 제도 변화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내려지고 있는지 이걸 한번 보고 싶다라는 거고요. 위에 대부분은 또 퇴직연금입니다.
근데 조금 아까 최도 부장님께서 말씀 주신 거는 퇴직연금이라기보다는 그 개인연금 그것도 연금보험에 이제 초점을 뒀는데 뭐 생보시장을 좀 초점을 둔다면 그런 생보시장과 또 뭐 손보시장, 뭐 개인연금까지 확대한다 그러면 이런 개인연금의 영국에서 어떤 정책 방향 또는 시장의 동향 이런 부분들도 좀 향후에 지금 가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그렇 부담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관심 있게 좀 봐주십사 하는 질문 겸 발음입니다. 두 번째는 영국은 최근에 이제 DB 연금 시장을 통해 가지고 이런 표현을 있었습니다. 벌크 애뉴어티, 뭐 바이아웃, 바이인, 뭐 여기 어떻게 보면 이 보험 산업에서 DB 보험 사업자, 그 DB 퇴직연금 사업자의 어떤 리스크 해칭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게 설명을 하기는 우리나라 DB 급여 규정상은 이 사업이 형성될 수 없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없는 것인지. 향후에 이런 어떤 특정 조건이 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최근에 바이아웃 바이인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없다고 해보니까 김이 너무 빠져서 과연 그렇다면 왜 없는지 우리나라가 이게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 이런 부분을 알 수 있다면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질문 세 번째는 영국의 학계 정부에서 롱제비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장수연금 활성화가 필요하다. 해야 된다. 활성화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봤을 때 보험 산업에서 시장에서 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어. 어떻게 소위 보면 연금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필수제로 향후에 고령화되는 상황에 봤을 때 금융 필수제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거를 필수제로 인정을 한다라기보다는 시장 자율에 맡기면 이게 시장 실패를 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즉 가입자와 수급자 수요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 서로 기대가 미스매칭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가입자는 높은 기대입니다. 즉 수익이 높아야 되고 비용은 낮아야 되고 또 공급자인 뭐 보험 산업이나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수익 창출을 해야 되는 게 목적인데 투자 시장이 침체돼 있어 수익을 높이기가 참 어렵고 또 출렁거리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투자 시장 자체가 불안하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고비용 구조다. 뭐 이렇게 해서 현실에서는 시장에서 어떤 활성화를 될 것으로 좀 기대를 해보고 있지만 현실에서 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영국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어떤 시장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향후에 어떻게 또 시장에서 정말로 자조적인 어떤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거를 조금 한번 말씀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질문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임금시장 규제 문제. 저는 아까 앞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규제 문제도 있지만 규제보다 궁극적으로 너무 낮다. 그동안은 뭐 월급 보장령에 퇴직연금으로 국한 뭐그 개인연금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 월급 보장령에 너무 많은 투자를 했다. 85%가 지금 퇴직연금 시장에서 봤을 때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실적 배당량에 가면 높아질 거라고 했는데 2002년에 한 번에 다 말아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히 수익률을 위해서 뭐 실적 배당령을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뭔가 총체적으로 어떤 자본시장 시스템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다른 상품하고 또 비교해 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하고 비교하기 좀 어렵지만 그동안 부동산 또 상품이라고 보면 이 경쟁력이 없어서 전 부동산으로 빠졌어요. 예. 그래서 뭐 퇴직연금 중도 인출도 부동산으로 가는 거는 좀 그냥 놔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해보는데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상품 경쟁력 문제가 심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은 질문을 던지는 이제 식으로 토론을 해주셨는데요. 장철 교수님 그 준비되시는 것에 대해서만 이제 답변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 그 토론은 한양대 그 최영호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양대 최창호입니다. 어, 제가 학생들한테 자주 쓰는 말이 야, 너희들은 120살까지 살 거라고 어, 어, 미래에 대한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저도 연금 이야기 이 주제를 보고 역시 이제 강승호 연구원님이 이제 보여주시는 게 질문들이 이게 제가 가져왔던 질문들하고 이제 많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처음에 질문 두 개가 있길래 그래도 제가 할 말이 좀 있겠다고 했는데 그다음 3번, 4번이 나오길래 예, 좌절했습니다. 이게 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아까 뭐 벌크인하고 벌크아웃 쪽에 관심이 좀 있기도 하고 장수 채권 쪽으로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뭐 논문도 쓰긴 했지만은 좀 관심이 있었는데요. 뭐 다 말씀을 드려가지고 제가 뭔 얘기를 더 할까? 예, 좀 고민 중인데요. 뭐, 일단 준비해왔던 내용을 보면은 조금 뭐, 아까 국민연금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셨으니까, 뭐, 저희 다 알다시피 이제 연금 모수 개혁하려고 했는데, 이제 지금 안 되는 상황처럼 보이고요. 그래서 소득 대체율이 이제 40%를 갖다 유지하려고 하는 게 거의 이제 가 된다는 느낌이 들기도 들고 그에 비해서 이제 보험료율이 올라가는 상황이면은 우리가 이제 노후를 대비한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사적연금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사적연금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생명보험사에서 어떻게 보면은 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또 업계 같은 경우에는 이 연금 자체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떤 요인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조금 이제 딜레마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학연금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할까 뭐 고민하면 사실은 뭐 저도 아까 준비해 올 때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장철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어떤 뭐 새로운 이율 체계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모집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까 이경희 교수님께서 그 부분은 이미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이니까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 부분도 또 빠지게 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도대체 할 말이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네. 다 빠져가지고요. 예, 그래서 뭐, 네, 그쪽 수수료 쪽 말씀해 주시. 더 괜찮나요? 네, 네, 네. 사실 제가 보기에도,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수요율에 대한 부분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당연히 이제 업계 쪽에 같은 경우에는 영업 자체가 뭐 설계사 위주로 되다 보니까 수수료를 올리지 않으면은 설계사분들이 그쪽 상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판매할 요인이 없는 것 같은데요. 조금 좀 다르게 좀 생각해가지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물어보면은 어떻게 보면 설계사를 통해 가지고 보험을 가입하는 것보다는 어떤 필요에 의해 가지고 미니 보험을 가입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보면 자기가 이제 어떤 일이 있을 때 간단하게 미니 보험을 가입하게 되고 미니 보험을 가입하는 데 있어서 설계사를 통하기보다는 아마 아시겠지만은 보험 어플 같은 걸 통해 가지고 학생들이 보험을 직접 알아보고 떤 AI를 통해 가지고 보험이 이제 소개가 되고 가입을 하는 형태로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은 설계사의 어떻게 보면 수수료율을 올리는 게 아니고 그런 AI 기반으로 보험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필요에 의한 사람들한테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냥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형태, 이게 푸시 영업이 아니고 보장해 줄 수 있는 형태로 바뀌고 그리고 그 인출 시장에서 어떤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장길 교수님 잠시 얘기를 하셨지만은 어떤 투자를 좀 더 공격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파이낸셜 매니저하고 어 어떤 대화를 통해 가지고 어드바이스 비용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수수료율로 대체가 좀 되면은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당연히 이 세제 혜택에 대한 부분도 어 뭐 많이 주면 좋겠죠. 근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달라고 하는 부분도 모르겠습니다. 뭐 정책적으로 뭐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어뭐 지금 수석님께서 아무 조금 더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어 장수 리스크 얘기하셨으니까 장수 리스크 이야기는 뭐 일단 재보험사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까 생각하고요. 금융 재보험이나 아니면은 뭐 기금 설정형 재보험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저희가 사실 장수 리스크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정 부분 업계에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아까 서두에 얘기할 때 만약에 이제 저희가 평균 수명이 100이 입세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한때 그 이야기를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이제 교수님들께서 얘기를 하시면서 업계가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더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We will dance until music stops 이렇게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뭐냐고 했더니
음악 나올 때까지 우리는 춤출 거야. 이 음악 멈추면 끝난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저 사람들이 조금 놀랬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채권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즉, 진짜 많은 사람들이 더 오래 산다 그러면은 업계로도 그걸 커버할 수 없다 그러면 정책적으로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조금 더 그 리스크를 좀 분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하면 좋겠다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좀 서도 없이 뭐 이제 이게 계속 왔다 갔다 그래서 죄송한데요. 어, 네. 넘어가면은 그리고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 뭐, 연금상품 외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저희가 한다 그러면은, 뭐, 자문 서비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연금 상품을 실손의료보험하고, 뭐, 간병보험 등의 보험 상품을 연계해가지고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 뭐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아까 장필 교수님한테 발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는데, 예, 마지막으로, 예,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호균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정말 선진국인 영국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생겨서 너무 좋았고요. 저희 나라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좀 많이 그 대비되는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역사가 좀 짧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1993년에 실명제가 도입을 하고 금융실명제입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세제적 연금인 1994년에 세제적 연금이 도입됐는데 그때 한시적으로 1년간 세제를 222 제도로 했습니다. 아예 납입, 적립, 그다음에 연금 수령 자체를 다 세금을 면제하는 형태로 할 정도였고 그게 딱 30년이 지났으니까 이 94년에 25살 신입사원이 지금 55세가 돼서 아마도 그 연금을 수령하는 적격 연령이 된 것 같아요. 그만큼 역사가 좀 짧은 나라다라는 게 이제 영국과의 가장 큰 차이점일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영국은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연금제도 그 인출이라는 쪽에 역사들이 잡혀왔었고 그 시행착오 끝에 뭐 펜션 프리덤도 생겼고 그다음에 뭐 오토 인로먼트 같은 제도들까지 오는 변화들이 있었지만 저희는 이제 겨우 걸음마 단계고 현재 인출 시장이 열렸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인출 시장의 어떤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을 좀 나눠서 보려고 하는데 인출 상품의 수요 측면에서 왜 이렇게 좀 안 됐을까? 초기이기 때문도 있지만 왜 이렇게 좀 안 팔리고 그다음에 좀 그늘진 곳에 있는가라는 걸 볼 때 저희 나라만의 특수한 상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적립액이 적습니다. 이건 뭐 적립시장의 이야기인데 적립액이 적어지는 이유가 다들 알다시피 이제 주택 문제와 자녀 교육 문제로 연금 적립을 위해서 안 가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워낙 직업의 안정성이 떨어지니까 퇴직연금 퇴직 후 적립액을 쌓기 전에 조기 퇴직을 해버리는 상황이 벌어져서 이런 것들이 연금 재원 확보가 안 되게 하는 상황이 됩니다. 재원이 확보가 안 되니까 연금 개시가 됐을 때 우리나라 평균이 이제 물론 저 21년 자료인데 계약당 연금 수령액이 42만 원에 불과합니다. 월 42만 원. 이게 연금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는 상황인 거고요.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또 하나는 영국과 서구 쪽의 상황은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정확하게 연도를 기억을 못 하는데,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에서 나왔던 자료인데, 대다수 연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형태는 대부분 상속연금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연금 재원을 그 원금 자체를 사망시에 상속금으로 주고 그 기간에 그 원금액의 이자만 연금으로 수령하는 형태의 상품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상속형 연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돼서 영국에서나 아니 서구에서는 이런 상속 동기가 반영된 상품이 좀 적을 것 같은데 저희는 이런 것들이 좀 유지돼서 가는 시장이다. 이런 게 좀 특이점이 있어서 수요 측면에서는 영국에서 지금 장 교수님 말씀해 주신 다양한 인출 상품들의 수요가 과연 우리도
그 자발적인 수요가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때 약간 좀 갸우뚱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급 측면인데요. 어, 지금 이제 현재 포커스는 이제 생명보험회사 혹은 이제 손해보험회사의 연금 상품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어, 작년 1월 1일, 23년 1월 1일 이후 이제 IFRS 17이 도입이 됐고요. 어, 이 도입은 이제 국제적인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도입된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같이 도입됐습니다. 근데 저희 나라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유럽은 솔벤시 제도가 이미 도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가평가를 해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축성 보험, 연금보험을 포함한 저축성 보험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게 좌지우지되지 않았는데 저희는 시가평가도 한꺼번에 가져가는 방안이어서 충격이 좀 컸던 것 같고요. 따라서 시장, 그러니까 공급자, 인출 상품을 만드는 보험회사 입장에서 CSM이 너무 작게 나오고 그다음에 요구자본, 그 규제자본 자체가 생겨나는 효과가 됐기 때문에 어, 일시적으로 제 생각에는 일시적으로 저축성 보험이 좀 축소되는 경향이 있지 않았느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 인출 상품을 만들고자 하는 보험회사도 동기가 상당히 그러니까 인적 자원들을 그쪽에 좀 덜 투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만들더라도 CSM을 좀 확대하는 쪽의 상품, 그러니까 시장의 수요와 좀 상관없이 단기납 종신 같은 상품들에 좀 포커스를 맞추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공급자 측면에서 좀 축소되어 있는 측면이고요. 그리고 뭐 계속 뭐 최도 부장님이나 뭐 교수님이나 뭐 시장에서는 항상 이야기하는 게 이제 규제죠. 근데 규제는 이제 저희 나라는 이제 철저하게 분업주의 체계 하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신탁업과 연관된 거, 투자 쪽 관련된 것들이 이야기될 때는 보호법상에서 영유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측면들이 계속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도 부장님 보여주셨다시피 생명보험과 손해보험마저도 그 파이어월이 좀 견고하게 쳐져 있어서 그 둘을 허무는 과정에서도 연금의 이슈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신탁 쪽이나 아니면 투자 쪽과 연결이 된다면 보험 상품으로서의 그 인허가 요건에 좀 충돌되는 부분들,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좀 생기는 거죠. 업법을 벗어나는 이슈들. 물론 이제 저희의 그 보험 상품 인허가 제도는 이제 신고 제도와 보고 제도라고 해서 그 틀 안에서 보고가 되고 작성이 상품 개발이 될 수 있지만 상당한 좀 규제 틀이 있다라는 건 좀 인정이 되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좀 그 장철 교수님 그 발표를 들으면서 오히려 이런 그 연금 인출 상품의 공급자를 보험회사에 한정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보다 지금 슬라이드 12쪽이 있었는데 혹시 보여줄 수 있나요? 어, 장 교수님 슬라이드. 그, 그 디퍼드 애뉴이티를 쓰시면서 다 그 전장입니다. 예. 요 그래프가 좀 인상적이었는데 결국은 이제 종신연금은 필수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뭐 디퍼드든 아니든 간에 그 필수제가 어떻게 껴들어가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좀 포커스를 맞춰서 연구를 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이것도 이제 그럼 시장에서 당연히 수요가 있을 거다. 그렇게 되려면 영국에서 말씀하셨던 그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라는 역할이 있어야 될 거고, 그게 이제 공인화된 자격이 돼 있다면 보험 설계사가 그 자격을 갖고 정당한 대가를 갖고 할 수는 있지 않느냐. 그러면 윈윈하는 전략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네, 김 박사님은 이제 한국에서의 인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종신연금을 활용해서 자산 배분을 하는 게 더 높은 그 효익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분 토론은 끝났고요. 그러면 혹시 방청석에서 그 질문이나 아니면 코멘트 있으신 분 손 들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세미나 시간이 조금 지연된 관계로 방청석 그 질문은 네, 어, 없는 것으로 예, 그렇게 알고요. 장 교수님 마지막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래도 5분, 10분은 남아 있는 거죠, 교수님. 네. 아까 그 강성호 박사님께서 질문 4개씩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다 지나갈 것 같습니다. 네.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근데 전반적으로 그래도 방향에 대한 부분은 되게 많이 그 어느 정도는 뭐 피 형태로 그 어드바이저리 형태로 또 가야 된다든가 뭐 보장 자산을 중심으로 가야 된다든가 뭐 이런 큰 측면에서는 대체로 많이들 공감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고요. 어, 우선 최도 파트장님께서 언급해 주신 그런 제 그런 디테일을 많이 그 상품 디테일을 좀 자세히 보여주셨는데 딱 캐치가 되는 부분이 연금저축 부분이 연금저축에서 보장 관련된 상품 구성이 전혀 불가능하다라는 부분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거든요. 사실상 그 퇴직연금 시장이랑 그쪽 연금저축 쪽이죠. 세제 적격 시장이 커지면서 그 부분이 거의 다로 이제 움직일 것 같은데 영국도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연금보험, 그러니까 세제 적격을 왜 해? 우리나라 연금보험과 매칭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걸 굉장히 열심히 찾아봤는데 너무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하나 찾은 게 PLA라고 Purchased Lifetime Annuity. 이 tax exempt 형태를 가진 상품이 있는데 거의 도외시다시피 돼 있어서 사실상 그 펜션 프레임에 들어가서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프레임을 타게 되면 그 시장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틀 안에서 보험사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막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생명보험 회사가 인출로 넘어갔을 때 보장하는 부분들을 다 껴넣어서 충분히 위험 관리 그 인테레스 때 위험이 관리가 될 수 있게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명보험사가 그런 가장 중심이 된 하다못해 LT 요양이죠. 요양보험이라든가 뭐 장수보험은 지금 제가 얘기를 했지만 없잖아요. 뭐 그런 보장 기능이 돼 있는 그런 보험을 연금 저축에서도 구성을 할 수 있어야지 될 거라고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수동적으로 이걸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세제 그쪽에서 만약에 뭐 연금저축 적립금에서 그런 보장자산으로 넘어오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베네핏을 줘야 되거든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적립금을 세제 적격이 되는 적립금을 늘려준다든가 여기서 볼 경우에 어떤 부분이 하나 있냐면 인출 시기에 그 인출금의 일부분을 요양이죠. 요양원으로 바로 돈을 보내게 되면은 요양원과 개인한테 주는 베네핏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파악이 못했지만 그런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금 제도에 적립금이 쌓인 금액이 뭐 LTC에 타서 요양원에 들어가게 됐을 때 거기 분명히 베네핏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제가 정확히 어떻게 베네핏이 있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 그러니까 연금저축에 분명히 보장 기능이 강화된 보험 상품들을 활발히 구성할 수 있도록 시장이 바뀌어야 된다.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공감이 됐고요. 근데 강성호 박사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CDC가 지난 그 2011년 그러니까 그 로얄메일이 사기업 사적화됐어요. 그 재무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그러면서 당연히 거기 그 로얄메일에 있던 그 고용 그 직원들이죠. 직원들에 대해서 DB를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컨센서스를 만들어서 CDC로 넘겨버렸어요. 그러면서 조금 관심을 갖게 되고 어떻게 기능이 되는지 계속 지켜봤거든요. 결론적으로 CDC가 괜찮다라는 의견은 어느 정도 도달을 한 것 같고 문제는 CDC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보면은 CDC의 반만 구현이 됐다는 중소기업 연금 기금이 있죠.
제가 반만이라고 하는 이유는 적립 기간만 아마 같이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퇴직 인출 시기에는 역시나 저희 일시금에 막혀 있어서 일시금을 주고 나서는 이제 기금의 역할이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보장에 대해서는 연속된 보장, 종신된 보장 이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지 하기 때문에 아마 반만 구현이 되지 않을까. 또 한편으로는 지금 좀 그쪽에 지금 그 보장 기능이나 생명보험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빨리 이끌어내는 것도 방법일 것 같긴 합니다. 그쪽에서 특히나 중소기업 연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이제 뭐 풍부한 자산이 아닌 메이저 자산이 아닌 조금 좀 소외된 내지는 조금 그런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보장이 훨씬 더 강화된 제도들이 운영이 잘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역할이 강화된다면 또 생명보험이 할 수 있는 역할도 있겠죠. 거기에 들어간다면 벌크 애뉴이티도 거기서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CDC 중소기업 연기금 안에서 보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컨센서스가 만들어지고 그게 룰이 잡히면 분명히 생명보험 업권에서 할 일들이 많이 생길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 지금 시작한 그 밑단 제도에서부터 쌓아 올라가는 것도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벌크 애뉴이티가 우리나라에서 형성될 수 없는 이유는 역시나 책임 문제죠. 퇴직금과 비슷한 인출금만 보장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퇴직연금 쪽에서는 특히나 형성이 될 가능성이 없고 개인연금 쪽에서야 벌크 애뉴이티라고 불릴 수도 없고 그 보험회사가 책임을 다 안아야 되니까 아니면 리인슈어런스로 넘기는 방법이 있죠. 최양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그리고 낮은 수익률 얘기를 하셨는데 영국 시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적립 기간에 공시율을 우리나라로 따지면 공시율을 갖고 금리 연동형으로 안정적인 저리로 운영하는 상품을 제공하는 회사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예 포기를 한 게 아닐까. 차라리 그냥 채권을 투자를 하지. 뭐 그런 채권 펀드를 투자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투자의 풀로 역할을 하지. 우리나라처럼 연금 저축보험이죠. 저축보험이나 연금보험처럼의 적립기에 그런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최하영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벌크인, 벌크아웃에 대한 관심을 저도 이 부분 방금 전에 말씀드렸군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저희 이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제도 안에서 보면 국민연금의 리플레이스먼트 레이쇼가 40% 및 실제는 한 20%대밖에 되지 않을 텐데 이런 환경에서 분명히 인출 쪽에서 저도 생각하는 게 현재는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즉시연금이라는 게 매력이 있을 수도 있고 매력이 없을 수도 있고 뭐 거치연금이라는 게 매력이 있을 수도 있고 매력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기회를 다 놓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완성된 틀을 만드는 건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다 구축이 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모집 수수료 얘기를 하셨는데 전 100% 공감을 합니다. 최하영 교수님 의견에. 분명히 뭐 트렌드죠. 제가 통계적인 숫자를 들이댈 수는 없지만 뭐 MZ 세대, 뭐 최근에 뭐 앱이나 뭐 로보어드바이저리나 뭐 AI를 활용해서 분명히 다양하게 보험을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네,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연금 회사에 계신 분들은 모집 수수료를 증가시키지 않으면 전혀 판매가 일어나지 않을 거야라는 말씀을 하시는 부분도 꽤 많습니다. 그렇지만 둘 다 역시나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한쪽 문이 막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모집 수수료만 존재하고 어드바이저리 피 산업이 좀 막혀 있어서 조금 밸런스가 잡혀 있지 않지 않나. 그리고 그 채권 시장 쪽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이거 부분도 100% 공감을 합니다. 아마 영국에서 이런저런 상품을 구축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자본시장이 두텁게 단단하게 있지 않아서 그런가 저는 이렇게 강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뭐를 보험사가 이쪽 사이드에서 준비가 되는데 저쪽 사이드에서 준비되어 맞춰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이거를 운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채권 시장, 자본 시장에서 미치는 보험회사의 영향도 넓혀야 될 거고 의견 개진도 많이 해야 될 거고 실제로 채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죠. 우리나라 보험사들이. 근데 좀 만약에 보험 상품의 틀이나 포트폴리오가 바뀐다면 거기에 맞춰진 채권 시장도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실손, 간병, 연결. 제가 그 거치연금에 대해 일부분만 보여드렸는데 사실 연구는 뭐 간병을 연동한다든가 메디컬을 연동을 한 그런 포트폴리오, 옵티멀 포트폴리오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은 지금 이미 연구가 꽤 되어 있어서 그게 연결하는 게 좋다라는 걸 말하는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쪽 제가 디퍼드 애뉴티만 강조를 했지만 최하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실손, 간병 분명히 은퇴기에 보충이 돼야 되는 그런 보장이 돼야 되는 요소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연금에만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인출에 필요한 모든 보장들을 다양하게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시장 자체가 구축이 되어야 한다. 네. 그런 틀에서 저는 장하 교수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호균 박사님, 금융감독원에 계시는 금용 박사님 그 히스토리 말씀해 주시고 이런 데서 되게 옛날에 이그셈이 있었던 시기도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뭐 연구에서 요즘 텍스랑 관련된 연구를 조금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이그셈에 대한 케이스는 고려를 해보진 않았는데 물론 제일 좋긴 하겠죠. 제일 너무나도 개인의 입장에서는 제일 좋긴 하겠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세입이 줄어드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밸런스가 맞춰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인출 수요와 인출 이제 공급 쪽에서 되게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주택, 자녀 교육은 모르겠지만 주택은 좀 뭐 넓은 틀에서 보기에는 주택은 정말 필수인지라 사실 주택으로 인출금이 나가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사실 우리나라 대출을 담보해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제도도 있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정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이 퇴직금은 퇴직금대로 운영을 해야 되고 주택은 주택대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의사결정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둘 다 가지고 있으면 제일 좋죠. 아, 그리고 상속연금. 그 연금보험이 주로 상속연금 쪽에서 많이 활용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이 뭐 상품의 고객의 티어가 다르다고 해야 되나요? 그게 상속연금을 준비할 정도의 그 자산을 가지신 분들과 이제 당장 생존에 관련된 어, 그런 연금을 준비해야 되는 분들의 티어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좀 다르서 물론 둘 다 중요한 파트이고 관심 있게 받아야 될 파트이긴 하지만 그래도 평균적인 시작을 본다면 음, 뭐 조금 음, 뭐 밸런스 있게 쳐다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공급 측면에서 IFRS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런 틀이 이미 영국이나 유럽에서 잡혀 있기 때문에 디퍼드 애뉴티 런칭을 굉장히 꺼려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급변했기 때문에 멈췄던 경향이 있고
여기서는 이미 자리가 잡혔는데도 그 롱지비티 애뉴이티의 그 리스크를 그 보험료 중에 뭐 CSM이 있고 리스크 어저스트가 있고 벨이 있을 텐데 이 리스크 어저스트먼트랑 벨이 차지하는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나 큰 겁니다. 그래서 운영을 꺼리는 경향이 좀 보이고요. 여기서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CSM이 잡히지 않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공감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해결을 하면서 수익성을 내면서 가져갈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 수요도 이끌어낼 수 있고 공급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것들을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던 그런 롱지비티 리스크를 해칭할 수 있는 그런 요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뭐 만약에 제도에 문제가 있다거나 회사에 뭔가가 그게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을 해결하려는 조금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 요율을 연동시키는 부분은 조금 굉장히 민감할 것 같아서 이론적으로 이렇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말씀 주셨던 그런 제도적 뭐 그게 가능할지는 상당히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로 뭐 인허가 관련된 거 어드바이저리 피 이 부분 정말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특히 그 판매 수수료 모집 수수료 위주의 그런 시장에서 피 쪽으로 좀 많은 고민들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쪽이 활성화되려면 예,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네, 제 답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그 인출 그 시장에 대한 그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가져봤는데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세미나를 계기로 해서 산업의 그 어떤 인출에 대한 관심도를 좀 높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더 심도 있는 논의나 이런 것들이 연구가 필요한지에 대한 그 향후 과제까지 던져준 그런 자리였다고 생각됩니다. 장 교수님 발제 자료 너무 충실하게 잘 작성해 주셔서 많은 공부가 되었고 또 네 분 토론자분들도 토론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늦게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